예,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강의하는 이인재입니다. 예,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2021년도를 좀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한 해 또 힘차게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1월 2일까지인가 막 거리두기 단계가 좀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이에요. 특히 수험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부터는 아플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시더라도 시험이 끝나고 아파야 한다. 그래야 중단 없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비스 학원이 올해 내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는 내년이 되겠죠. 좀 다른 학원하고 좀 합병이 되면서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조금 북적북적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제가 이제 내년 대비 2023학년도가 되죠. 자, 이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시험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좀 나올 확률이 높은가, 주로 이런 얘기를 해야 이 합격 전략 설명회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 영역별 이 교육학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매년 임용시험에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자, 여름 시험이 자, 이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시험에 나온 영역, 그러면 첫 번째가 교육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요 교육 과정입니다. 요 두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이 출제된 영역이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와 직결되냐면 바로 교직 실무와 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추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바로 어떤 이론적인 측면, 요것보다는 바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교수 학습 지도, 요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학습 지도, 그러면 교수는 가르쳐 주는 것, 학습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주체는 누가 돼요? 교사가 되죠. 그 다음에 배우는 자, 이 객체는 누가 됩니까? 학습자가 되죠.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갔냐면 연수로 갔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교사와 관련된 측면이 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교육 과정이라는 측면이 됩니다. 이것은 올해는 자, 이 수직적 연계성과 그 의의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우리 연수라고 하는 부분도 자, 우리 작년에 뭐 이론 수업을 할 때도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에서도, 그 다음에 자, 이 문제풀이에서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참 고백을 하자면 연수라고 하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서 문제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자, 세부적으로 자, 학교 중심의 연수입니다. 이 연수가 학교 중심의 연수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연수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바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수직적인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바로 이 한 학기에 바로 이 교과 내에서 이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할 수도 있죠. 그럼 수직적 연계성 그러면 바로 계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그런데 원래 이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 주로 학교 급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초등학교의 마지막 특정 교과의 종결점입니다. 종결점이 바로 중학교 1학년 특정 교과의 출발점이 되도록 조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수직적 연계성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국가 수준의 차원,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차원, 그 다음에 단위 학교 차원으로 나누어서 바로 수직적 연계성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파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바로 교육 행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반복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20대 초반부터 아마 30대 초중반까지 이때까지 대체적으로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암기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암기력보다는 좀 이해력이 좋아지거든요. 이해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이해에 중점을 둘 거냐. 저는 매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암기에는 왕도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을 좀 많이 넘겨가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익혀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적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그 타이틀을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랄지 아니면 내용들을 반복해서 눈에 익히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요건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혼동 없이 정확하게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되새김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암기 위주 공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바로 이 학교 교육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때는 코로나가 워낙 창궐을 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교실에서 면대면 수업, 그 다음에 임용시험도 바로 면대면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위주의 수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 바로 수업의 집중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충분하게 바로 질의응답과 그 다음에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마 이 뉴스에 보도됐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능시험 문제 오류가 바로 법원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문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항이 아주 학생들이 풀 수 없는 문항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익히 눈에 익은 문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자라고 생각합니까? 후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로 수능 문제를 끄집어냈냐면 여러분 2021년도에 바로 국가에서 출제한 모든 문항들이 이런 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교육계의 불균등이 곧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바로 성적의 불균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국가가 제대로 학생들과 그다음에 수험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마 2021학년도 이 중등학교 임용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험 이 두 개를 동시에 올려드릴 거예요. 왜 올려드리냐면 여러분 논술의 내용 배점이 있잖아요.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것만 비교해봐도 물론 이 교사가 될 사람들은 이 정도는 뭐 추론해서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디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할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출제위원들의 착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면 이 임용시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올해는 난해해졌다? 유추해서 답을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 그랬을 적에 바로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와 같은 형식으로 문항이 출제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반발이 있을 거다. 나중에 이 기출 해설에 가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정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 파트는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참조해서 일단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써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이 2014년도 정시 문제를 보면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관료제적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이완결합체제 특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완결합체제 특징하다 보면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학교 조직의 무정부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것만 공부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라는 거지. 바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무정부적인 특성, 요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면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무엇까지도 동시에 된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학교 조직의 무정부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정부적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식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기출 문제를 얼마만큼 내가 써낼 수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내년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바로 공부의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 과정에서 보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및 문제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교육 과정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느닷없이 1차 교육 과정이 경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럼 1차가 교과고 2차가 경험이고 그 다음에 3차가 학문이고 그 다음에 4차가 인간이고 그 다음에 5차가 통합교육과정이고 6차가 바로 21세기 대비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과 문제점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과 문제점을 제대로 암기했는데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까지 그 내용이 살아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도 내 생각에 동의한다면 이런 방식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차부터 교육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1차 교육과정은 왜 그러면 지식을 강조했고 2차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왜 경험을 강조했고 3차 학문에서는 왜 지식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4차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왜 다시 경험을 강조했는가? 이 흐름을 쭉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름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다른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훨씬 더 답안지를 쓰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는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요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과부터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쭉 한번 훑어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요걸 여러분들이 한 1, 2, 3, 4월 달, 늦어도 5, 6월 달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해 놓으시면 언제 편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할 때 편하다 그 말입니다.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매년 출제되는 부분들은 바로 행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다. 그럼 역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할 수밖에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수직적 연계성과 의 이 부분은 또 한번 기출 해설을 할 때 또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육 심리학 파트가 되죠. 요 교육 심리학 파트는 여기 한번 보세요. 2015년도, 2016년도. 그러다가 2017, 2018은 쉬었죠. 그러다가 2019, 2020이 나왔죠. 그러면 2021, 2022는 안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본 건데 그래? 그러면 2년 연속 나왔다. 2년 쉬었다. 그럼 2023년도에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했었다면 그러면 교육 심리학 파트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 그죠? 어디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딱 머릿속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야. 교육 심리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그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발달 이론이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능이야.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드웨기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지능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죠? 그러면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지능은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능은 변화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딱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래. 전자는 누가 있었고 후자는 누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러면 후자가 더 대체적인 주류라면 바로 여기에 입각한 사람들은 누가 있었지? 딱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드너라면 바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감성지능은 뭐고 그 다음에 스턴버그는 어떻게 되고 쭉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창의력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창의력 교육을 강조했는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다루어지는 영역이냐? 교육심리학입니다.
그럼 교육심리학에서 왜 창의력이 안 나왔지? 그러면 그래, 창의력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럼 또 여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읽고, 저도 물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만은 써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써본 내용을 바로 여러분의 강의를 듣는 선생님에게 좀 내가 이렇게 써봤는데, 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교육심리학 파트에서 지능과 창의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 양식도 있지? 그래, 메타인지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습의 조건과 과정에 넘어가면 전이도 있지. 그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인가? 어느 부분이 더 강조점이 주어지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교수 학습 지도하고 그리고 공학 파트예요. 요즘에 이제 공학 파트가 바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 이 교수 학습 지도와 공학에서 최근에 이 중점 아주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업 설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보면 바로 요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재작년에 온라인 수업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코로나 팬데믹이다. 그럼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랬을 적에 바로 수업의 형식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수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작년에 온라인 수업을 물었는데 또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물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무엇과 연계시켰냐면 바로 수업 전략입니다. 교수 전략이고, 여러분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립감이라는 거죠. 고립감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네? 고립감은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었어. 그런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현실적으로 온라인 강의에서는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줌으로 여러분과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손을 들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교사와 학생 간에 바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죠. 상호작용이 안 되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다 그 말이죠.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을 보면은요, 교수 학습 지도에서는 바로 어디에 중점을 두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수업, 여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응? 그럼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 딕과 캐리라고 하는 관점은요, 바로 ADD-IE 모형과 비교해서 우리가 수차례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7, 8월달, 9, 10, 11월달 계속 다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봤냐면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어서 봤던 거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바로 이 고립감을 해소시키려면 바로 무엇을 활용할 수 없다? 학생과 즉각적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바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현재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바로 여기와 관련된 형태가 출제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그래, 요것을 그래, 어떻게 하면 매체를 활용해서 바로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요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각종 이 교육 잡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 학습 지도도 여러분이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육 평가 파트가 됩니다. 교육 평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전통적으로 중시됐던 평가 파트. 보면 준거지향이다,
아니면 진단 형성평가가 된다. 아니면 타당도가 된다. 뭐 리커트 척도 나온다. 그런데 작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출제 방식이 바뀌었죠. 자, 재작년에는 자기 평가를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도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과정평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어떤 측면이 나왔냐면 이 총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학생 진단과 결과 해석 요것을 물어버렸단 말이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출 해설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겠구나 라고 하는 측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의 강의를 들으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딱 가서 생각지도 않는 총평이 나왔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성장 아니면 능력 참조 요것을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단 결과 해석 방법을 쓰시오라고 하면 당황스러워집니다. 당황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60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이런 모든 문항을 다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속도 시험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괜히 답안지를 비워놓고 나오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답안지를 채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각나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에 머리를 굴려라.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쓰고 나와라. 그러면 부분 점수 준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답안지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또 특강을 합니다. 뭐 생활지도로 넘어가고요. 바로 이런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교육학에서 보면 교육사, 그 다음에 교육 철학 파트가 있잖아요. 이건 당분간 시험에 안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로 이 추세가 그러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거냐? 첫 번째,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육 행정 파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육 과정 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교수 학습 지도와 공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 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이 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 영역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응? 그렇기 때문에 교수 사철학에 투입하는 시간 절반으로 줄여라. 그 다음에 자주 언급 안 되는 생활지도 줄여라. 그 다음에 교육 연구 파트 줄여라. 그 나머지 줄인 시간을 어디에 투입하면 되느냐? 바로 행정하고 교육과정 여기에 치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다시 불 때는 바람이 특히 건조하게 되면 불이 많이 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벽하게 끄지 않으면 그 불씨가 다시 거대한 산불로 퍼지게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뭐라고 그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행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지도와 공학, 그리고 평가 파트, 심리학 파트를 보되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 보면은요, 바로 이 교육 사회학적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육 사회학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 읽는 능력, 독해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가시면 교육 사회학도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다. 이 파트가 공부의 전체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 반복한다고 생각하세요. 반복한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추울 때는요. 일단 밖에 나가기 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도 너무 뒹굴뒹굴하면 자, 부모님들한테 그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이 책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포근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갇혀있던, 자, 좌절되었던, 참았던 욕망이 되살아나요. 그럼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3, 4월입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굳게 마음가짐을 갖고 각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임용시험은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된가 안 된가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임용시험에 응시해서 초수 합격생의 비율이 한 13% 돼요. 그럼 한 번만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우리 인간의 능력은 같다. 동일하다. 이게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것만 간단하게 요건 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제가 작년부터 했던 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학원 직강 수강생입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1월 3일 날인가 아마 그날 자 2023학년도 대비 강좌가 오픈되는데 직강 수강생에게는요. 자 온라인으로 자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걸 도입했냐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판서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판서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걸 반드시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 판서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적다 보니까 내가 판서를 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판서는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맥락이 연결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와서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자 그래도 교사가 될 사람인데 이것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할까 봐서 질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이 생각입니다. 내가 반드시 적으라고 하는 내용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판서할 시간은 따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적어라.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판서도 하고 딱 스톱을 해놓고 판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다시 그 내용을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 공부에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자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올해부터는 여러분 답안 작성 특강반을 운영해야 되겠다. 제가 기출 해설을 할 때마다 작년에 5, 6월 달에요. 기출 해설하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운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올해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엇이 주어졌어요? 주제. 그죠? 주제입니다. 주제. 그리고 자, 여러분 답안지를 써야 할 네 영역이 바로 자, 발문에 주어집니다. 그럼 그 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모의고사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보면 정례적으로 뭐 3, 4월 달 이때부터 보면 자,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럼 실시할 때 딱 보면 여러분 작성된 답안지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관입니다. 저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제어를 주어로 써라. 그 다음에 주제어를 바로 종결어로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어는요.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채점자의 눈에 띕니다. 채점자들은 교차 채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범 답안을 딱 만들어 놓고 채점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사한 내용들이 할지라도 자, 문항의 출제 의지와
의도와 같으면 부분 점수를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끊고 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때 접속사를 많이 써요. 그럼 접속사를 뭘로 써야 되냐면 주제어로 쓰면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감춰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제어를 자주 써라. 그러고 나서 답안지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라.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자 언제부터 할 거냐면 3월부터 할 겁니다. 자 작년에 한번 무료화로 해봤더니 반응이 없어. 감흥이 없어. 그래서 유료화로 바꿉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자 이 3월부터 하는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기초이론반, 기초심화반 이렇게 가요. 갑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형식은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달라진다. 그런데 이제 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냐면 1, 2월 달이에요. 우리 속담에 여러분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죠. 그죠? 왜 사상누각입니까? 집을 질 때도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잘 돼야 된다. 만약에 자 기초를 튼튼하지 않고 모래밭에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는다 한들 그 집이 오래 가겠습니까? 전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기초이론반을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 기초이론반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탑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바로 이 각 챕터마다 바로 핵심 키워드를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의 기초 1장 교육학개론 첫 번째 교육의 기초를 수업을 들었다면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핵심 키워드라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다가 딱 다시 옮겨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핵심 키워드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 교육 행정 파트 이 수업 PPT를 만들고 있는데 벌써 한 90개가량 육박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한 250개가 되겠죠. 자, 작년까지는 한 50개 정도로 확 줄였어요. 올해는 늘렸다. 왜? 자, 출제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내용을 혼란스러워한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늘렸다. 그래서 기초이론반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듣든 강의를 듣지 않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기초는 튼튼하게 다져라. 1, 2월 달은 엄청 춥잖아요. 그리고 또 1, 2월 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설 명절이 있잖아요. 임용시험 아주 잔인한 시험입니다. 왜 잔인한 시험이냐? 한 해가 가기 전에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설 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자 연말에 해가 바뀔 때 떨어진 사람들에게 너 술 먹고 주구장창 술 먹고 새해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설 전에 여러분들이 합격한 사람하고 그 다음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설을 맞이할 때 느낌이 달라요. 설 때, 자, 친척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취직할래죠? 그러면, 자, 설 때, 자, 친인척들과 모여서 즐겁게, 자, 술잔을 부딪히려면 합격해라. 응? 임용시험 그렇게 잔인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된다. 잘 다져져야 된다. 요 부분은 제가 1월 달에 또 새로운 이 타이밍이 시작되면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냥 기초 요 잘 다져라.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임용시험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럼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것인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바로 미리 교재를 사서
읽어보시라. 몰라도 좋다. 그래서 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저는 꼭 10번을 읽자 그랬습니다. 10번을 읽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용시험을 공부한 친구들인데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예요. 10번 읽고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10번 읽을 수 있느냐? 읽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책을 딱 폈잖아요. 그러면 자, 54페이지가 학습 조직으로서 학교 행정 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요것을요. 정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 자, 학습 조직의 개념에서 나오는데 생계는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걸 정독으로 해봐. 처음에 딱 책을 펴들었을 때 정독한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 생계 알아?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걸 생계로 발음해? 이걸 거의로 발음해야 돼? 가의로 발음해야 돼?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거 따지지 마라. 그래서 454페이지를 딱 펴들었다. 그러면 자, 눈을 딱 봅니다. 바로 넘기지 말고 쭉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거야. 요렇게 눈을 훑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글씨 보여요. 그래서 자, 왼쪽 보니 학습 조직이 나오고 원리와 적용이 나오고 450페이지 마저 보니까 그래 팀 학습이 나오네. 이거 몇 초 걸려? 빠르면 2초, 느리면 3초입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 쭉 보니까요.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457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학교 조직의 혁신 혹은 재구조에서 나온다. 이렇게 3초에서 4초만 투자하라. 3초에서 4초. 이렇게 해서 투자하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넘겼다. 요거요. 아침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오전에 한 3시간이면 다 넘깁니다. 그러면 한 번 읽은 겁니다.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러면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교육학은 덮어.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바로 전공 또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럼 전공책을 또 펴. 첫 페이지부터 펴요. 해가지고 양쪽에 한 장이잖아요. 한 3, 4초씩만 투자하라. 이렇게 넘기는 거야. 3, 4초씩 넘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전, 오후 해가지고 전공, 내용학이다. 그 다음 전공, 교과 교육론이다. 아침, 점심, 저녁 해서 하면 어떻게 돼? 한 번 읽잖아.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한 번 본 게 죄가 될 수도 있고 한 번 본 게 여러분 공부에 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3초에서 4초 걸렸잖아요. 두 번째는 배로 늘려. 6초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초가 짧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의외로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큰 글씨만 보이고 진한 색 글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작은 글씨도 보여. 작은 글씨도. 그런데 이때 표시를 해놓으면 안 돼. 왜? 내가 이건 중요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한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한 번 할 때 3시간이 걸렸다면 자, 두 번 읽을 때는 6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6시간이 더 걸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분 이상 책상에 앉아있기 쉬워, 어려워. 그러면 여유롭게 잡아. 오전과 오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한 3일 이상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기 싫어. 응?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여유롭게 생각하고, 이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암기할 부담이 없잖아. 내가 암기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자꾸 여러분 내 머리를, 자기 머리를 때리잖아. 여러분 때리지 마. 뇌세포 죽어.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이 계속 책만 넘겨야 되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하시라? 5번을 하시라. 그래서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6초 정도를 투입해서 바로 책을 넘기시라. 그런데 희한하게요. 우리 인간의 뇌는 참 희한한 겁니다. 내가 5번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와. 아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이건 배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아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 자, 여러분 두뇌는 어떻게 되느냐?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흥미를 느낍니다. 여러분, 흥미를 느낀다? 이럴 때 바로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동기유발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기유발이 돼요. 그런데 한 5번쯤 반복하다 보니까, 대략 요건 몇 페이지쯤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요. 몇 페이지쯤에 있다. 그럼 진짜 그 페이지 가니까 동기유발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 내가 본래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찾아내네? 그래. 할 수 있네? 나도 이런 능력이 있네? 이게 뭐야? 자효능감이야. 여러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라.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요. 흥미 동기유발하고 자효능감, 이 2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엇이 형성될 것이냐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기초이론반 때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6번째부터는 이제 좀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 6번째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기초이론반하고 그 다음에 논술 답안 쓰기 특강입니다. 요것은요, 대략적으로 모의고사반이 진행되기 전까지, 9월 이전까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별도로 하루 잡아서 11월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봅시다. 보시고, 자, 이인재 교육학교, 여러분들이 요 프린터가 이렇게 프린터가 나가니까 나중에 자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출력해서 보시면 되는 거야. 출력해서. 이건 제가 1월 달부터 매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장 끝나고 2장 들어가잖아요. 그럼 첫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식상하니까 그만하자. 그런데 나는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면 딱 한 번만 하고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작성 시 참고할 점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참조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 프린트로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논술 답안 작성 이렇게 해서 나와요. 여러분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이 형식만 잘 갖추어줘도 잘하면 5점 맞을 수 있어요. 5점을 맞는다는 것은 뭐냐? 교육학에서 과락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과락을 면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합격선에 가까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것은 서론, 본론, 결론인데 제가 매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요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답안지를 써봐라. 답을 써봐라. 제가 문항을 줍니다.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돼?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 요 형식을 잘 갖추는 거 언제부터 필요하냐? 사실 공부하는 시점부터가 서론, 본론, 결론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강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수능 효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2022학년도 중등 임용 교육과 기출 분석이 되는데 자, 출제 경향 분석 및 출제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여러분들은 자, 프린트에 올라가 있는 자료로 올라가 있는 2021학년도 기출 문제를 같이 딱 옆에 놓고 보세요. 자, 요 기출 문제 2개 있잖아. 그지? 오늘 딱 2개를 옆에 딱 놓고 봐 보세요. 자, 어디를 보냐면 제일 밑에 배점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를 보시면 자, 논술의 내용은 15점 같잖아요. 그 다음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같잖아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뭐 표현의 적절성 나오잖아요. 같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거기 보면 2021년도하고 2022학년도 이 2개를 동시에 비교해 보세요. 응? 그렇잖아.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바로 작년하고 올해는 어떻게 돼요? 문항의 길이가 올해는 짧아졌죠. 문항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힌트를 줬다는 것입니까? 안 줬다는 것입니까? 안 줬다는 것입니다. 안 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본문 내용에서 유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 잘못 유출을 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점 날라갑니다. 3점 날라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작년의 문제하고 올해 출제됐던 기출문제의 차이점이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 유추 해석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잘못 유추하면 잘못 쓰게 되는 것이고 잘못 쓰게 되면 부분 점수가 없는 것이고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합격점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나와도 합격선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그게 문제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얼마만큼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져 있느냐야.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공부하는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9, 10, 11월 달 기초 안 세워져. 이때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암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요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라 그러니까. 응?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응? 자,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요 2개를 동시에 여기다가 딱 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 작년도 기출문제하고 올해 기출문제는 뭐냐면 유추 해석에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때? 피부 체감적으로 느끼는 문항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불안해진다.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정확한 분석이 안 나온다. 정확한 분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답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다양한 변수를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네? 내가 상수가 무엇이고 제일 낮은 하수가 무엇인지 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문항 출제 4개 영역이 됐잖아요. 교육과정, 그 다음에 평가, 교수 학습지도, 행정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 분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은 수익적 연계성에서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 구체적인 방법 2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번째, 평가 총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런데 자, 특히 요즘에 이 대학에서도 보면 이 총평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여되지 않는다. 부여되지 않고 있다.
요것이 이제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걸 출제했던 선생님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총평은 전인적 평가를 지향하니까 그래. 자, 학생을 진단할 때 네가 몇 등 했느냐, 몇 점을 맞았느냐 이것보다는 네가 학교 다니면서 교육 과정을 배우면서 너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느냐, 그 다음에 너의 능력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출제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출제 의도를. 그래서 작년 같았으면 총평의 개념을 쓰고 이렇게 나왔을 텐데 어때요? 여기에 물었단 말이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답안지를 쓸 때 이 총평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2가지,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제시하라 그랬을 때 쉽지 않았을 거다. 그건 뭐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다음 교수 학습 지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로 요 측면에 2가지가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활동 2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가지만 제시하라 그러면 좋은데 테크놀로지도 함께 제시하라 그 말이죠. 이런 형식의 문항이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교수 학습하고 테크놀로지, 공학이 결합된 형태다. 지금까지 교수 학습 지도는 무엇과 같이 출제가 된다? 공학과 같이 출제가 된다. 그렇잖아요. 공학과 같이 출제가 됐잖아. 그 다음에 자, 이 행정 파트에서는 바로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 1가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요즘의 연수는 자율연수입니다. 자율연수.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연수는요, 크게 보면 직무연수하고 자격연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연수 받고 싶잖아. 그치? 연수를 일단 받을 대상이 되려면 누가 돼야 되느냐? 현직 교사여야 돼요. 그럼 현직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바로 교사가 임용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통과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합격하는 방법은 뭐냐? 오로지 공부야.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 결혼해서 도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미혼입니다. 그러면 자, 미혼인 상태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면 그 목표는 가급적이면 빨리 달성하면 좋다. 빨리 달성하면 좋다. 자, 내년에 합격해서 그 다음에 바로 발령 나는 경우하고 아깝게 한번 실패해서 1년 뒤에 발령 나는 경우하고 요 2가지를 비교해 보자. 자, 한번 실패했음으로 인해서 오는 바로 불안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긴장, 경제적인 곤란. 이것을 일거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번에 합격하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자, 서서히 이틀에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 만났다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간격을 줄여라. 그러나서 그 시간에 매진하라. 왜? 제가 나중에 1, 2월 달에 제가 수학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자, 1년 빨리 여러분이 합격해서 발령받았을 때 여러분이 만 62세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그 돈이 바로 은행에 넣어놨을 때 얼마만큼의 돈으로 불어나는지를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입니다. 이건 자율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여기는 학교 차원. 제가 이 해설에도 해놨습니다만은 컨설팅 장학이 첫 번째입니다. 에? 요즘에는 학교 컨설팅이라고 불러요. 이걸 학교 장학의 대표적인 형태가 돼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도시학교에서는 바로 학교 컨설팅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 대부분 7가지에서 12가지 정도를 딱 주제를 골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문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해서 학교 컨설팅 팀을 딱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선생님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지원하는 것이 뭐냐면 학교 컨설팅. 요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장학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써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빠른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된다. 빨리 준비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다. 어차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4단계로 아주 격상이 되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물론 커피숍에 가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마주 앉아서 얼굴 보고 웃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간을 줄여서 빨리 시작하면 아마 좋은 결과 올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그건 목표 미달성이다. 목표 달성 안 된다.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 2022년도 1년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요즘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소득의 양극화, 그 다음에 바로 불평등 심화 현상을 빨리빨리 극복해 갈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은 합격이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 좀 집중력 있게,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이 활동력 있게 공부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난이도가 나와 있습니다. 난이도. 난이도는 난해했다. 왜 난해했냐면, 유추해서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난해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속도 시험에 갖는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하고 익숙해져 있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식을 보시면 출제 틀이 약간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정확한 개초 개념을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하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주로 많이 물었냐면 방안, 대안을 주로 많이 물었다면 올해는 활용 능력, 적용 능력을 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방안, 대안에다가 무엇이 추가가 된 거야? 활용 능력, 적용 능력. 이것이 추가된 것이 차이점이 되겠죠. 여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여기에 적응해야 이제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올해도 2022년에도 문항 형식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어가 제시가 돼 있죠. 그죠? 이 주제어를 항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
주제어는 주어가 돼야 된다. 주제어는 접속어가 돼야 된다. 주제어는 자, 문장을 끝맺는 결어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주제어는 항상 자, 최소한 한 문단에 몇 번 정도는 쓴다. 3번 정도는 쓴다. 에? 한 문단에 몇 번입니까? 3번 정도는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배점의 세분화는요, 뭐 작년하고 같거든요. 그다음 항상 여러분 자, 이 문제를 받자마자 본문 잘 분석하라. 이미 본문에는 뭐요? 힌트가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쓰다가 자, 내용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 가져와서 쓰면 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연습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는 거야. 자주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그 답안지 형식에 맞게 답을 쓸 수가 있다. 요거요. 본문 잘 활용하라. 본문.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향과 논술의 성격 이렇게 나오죠. 공부 방향은 요겁니다. 뭐 새로운 방법이 없어요. 자, 올해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고 여기서 공부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위주로 공부하되 연계, 적용, 유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상의 날개를 허황된 것 말고는 많이 상상해 보시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교육학 논술이 나오죠. 요거니까 그냥 이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은 그 다음에 뭐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올해 이제 바로 기출문제를 제가 PPT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발문,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자, 본문이 좀 길죠. 그 다음에 배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답안지를 쓰는 거죠. 답안지를 쓰는 거다. 기출문제 분석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 그죠? 그러면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갖는 의, 그죠? 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갖는 의, 이렇게 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써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쭉 보면은요, 쭉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논술 답안 작성 이렇게 해서 나오죠. 항상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제 요거잖아요.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본문에서 자, 두 교사 대화 내용을 참조해서 교육과정, 평가, 전략, 연수 등의 분야에서 교육의 내실의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게 서론이야. 항상 서론은 한 문단입니다. 결론은 한 문단입니다. 결론은 뭐야? 요약 제시야. 다른 것 없어요. 결론은 요약 제시야. 뭐 결론에다가 새로운 내용, 뭐 신선한 내용 쓰지 마. 그래서 그렇게 쓸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쓴다고 해서 결론에 높은 점수 절대 주지 않아. 결론은 뭐냐? 서론에서 주제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자, 첫 번째, 자, 수직적 연계성이란, 그 다음에 무엇이란. 요런 한 줄 정도만 가져오면 그게 결론이에요. 최근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결론이 길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결론을 양을 줄여도 큰 문제 없이 채점을 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결론은 요약제시다. 서론은 뭐냐? 문제제기다.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본론에서는 한 문단에 대해서 길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60분 동안에 10장을 다 쓸 수 있다면 10장 써도 돼. 뭐 그럴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서론은 뭐냐? 문제제기다. 본론은 뭐냐? 문제제기에 대한 서술이다. 결론은 뭐냐?
요약제시다. 그 최근에는요, 바로 서론과 그 다음에 결론이 거의 같은 양으로 답안지를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돼. 응? 그래서 자, 먼저 수직적 연계성이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잖아? 그런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뭐가 활발한 정보 교육과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교육의 내실화가 구현된다. 이거 주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 써라. 이렇게. 그 다음 다음으로 자,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다. 그죠? 자, 진단하고 해석할 때에는 활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주제어 들어갔잖아요. 정보 공유는 내실을 촉진한다. 그죠? 들어가잖아. 총평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죠. 쭉 가다가 어떻게 돼? 또 결론 좀 가면 뭐가 나와? 또 주제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답안지를 쓰셔라. 그리고 이제 바로 마지막 결론이 되죠. 결론이 되죠. 결론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란 주제로 자, 수직적 연계성과 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의 진단 방안과 평가 결과 해석 기준을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해 보았다. 또, 자, 딕과 캐리의 설계 모형에 근거해서 테크놀로지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건 제가요, 원래, 자,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좀 길게 쓰는 경향이 있어. 그래 어떻게 돼? 뭔가 좀 길게 쓰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 뭔가 좀 잘 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자, 모범 답안이 아니야. 여러분 간혹 가다가 보면 바로 모범 해설 답안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 쓰잖아. 지가 출제위원이요. 모범 해설 답안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채점을 할 때 이걸 참조하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지 무슨 해설 답안이야. 여러분 객관식은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답이 있고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범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모범 해설 답안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가장 근접한 것이 뭐냐면 예시 답안 정도 요거면 돼요.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기출 해설 이렇게 말합니다. 기출 해설. 제가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자 받아적기 힘드니까 그냥 제 스타일의 글로 써놓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또 마지막에 뭐가 나와? 학교 내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시작과 끝을 항상 무엇으로? 주제어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요 옛날에 학회 논문을 쓸 때도 좀 길게 쓰는 편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 습관이 돼서. 그런데 뭔가 좀 줄여놓으면 또 어떤 우려가 있냐면 내 글을 읽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단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주제어로 들어가시라. 이렇게 쓰면 아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공부하든 합격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과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코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노력한다면 2022년도 온전하게 이인제와 같이 공부한다면 아마 좋은 점수로 교육학은 고득점 할 수 있다. 결국 임용시험에서의 최종 합격은 교육학 만점 맞은다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공을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학보다
전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아까 제가 책 넘길 때 이야기했잖아요. 자, 오전에 만약에 교육학에 투자했다면 오후하고 저녁은 전공에 투자하라. 이렇게 시간 배분을 잘해서 전공에 고득점을 하면 교육학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0.5점이나 1점 정도 적게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합격에 크게 지장이 없잖아. 그런다고 해서 바로 교육학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심리학이랄지 아니면 교수 학습 지도랄지 아니면 교육 평가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면 전공도 쉬워요. 나중에 전공 공부해 보시면 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시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